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혹시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남편을 가장 믿었었는데요. 그 사람한테서 뒤통수를 맞게 되니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인생의 회의감도 느끼고, 제가 어디 모자라서 이러는 건지 안 좋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서 동굴까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했어요. 어디에서도 말 못한 제 이야기를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 부족해서 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쁜 마음 먹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당한 거라 생각하게 되었지요. 피해자, 제가 딱 그 말이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한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같이 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불행은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자식이 둘 있었는데요. 자신의 자식들이 결혼할 때 집 걱정하게 하기 싫어서 미리 자식들 명의로 집을 사놓으셨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너무 감사하고 저희에게도 좋은 집이었어요. 저도 불만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준 시댁이라지만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신혼집과 시댁은 옆 단지 사이입니다. 하필 집들이 마주보고 있는데요. 시댁 주방 창문에서 저희 집 베란다가 다 보여요. 신혼 초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그때가 여름이 시작되려고 하던 계절이라 밤이 쌀쌀하긴 했어요. 저와 제 남편은 야식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요. 밤늦게 시어머니 문자가 왔습니다. 너네 아직 안 자니? 아이, 불이 켜져 있네. 베란다 바깥 창이 열려 있어. 어서 닫어. 그리고 우리 아들 반팔 입고 있는데 긴팔 입고 자라고 해라.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소름이 쫙 끼쳤죠. 시댁에서 저희 집을 보고 있었나 봐요. 남편이 반팔을 입고 있는 것까지 세세히 보시고 뭐 입고 자라고까지 간섭을 하시다니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누군가가 날 보고 있다 생각에 너무 싫었고 무서웠어요. 저희 신혼이라 애정 표현도 자유로운데 어디까지 보고 계신 건지 싶었죠. 저는 그 즉시 문을 닫고 커튼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어머님의 문자를 보여줬죠. 당신, 정말 이런 어머님의 행동 어떻게 생각해? 나 지금 소름이 쫙 돋았어. 우리 지켜보고 계시나 봐. 계속 보고 계시는 거 아니야? 아이, 설마. 설거지하다가 우연히 보신 거겠지. 엄마가 뭐 할 일 없는 사람이야. 우리만 쳐다보고 있게. 남편은 이 상황을 웃으면서 넘기더라고요. 저도 이게 우연일까 싶은 마음이 들긴 했어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제가 그날 이후로 낮이든 밤이든 커튼 치고 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자가 옵니다. 너네 환기는 안 시키니? 매일 문 닫고 있으면 건강에 안 좋아. 아이, 하루에 2번씩 환기는 시켜야 해. 어떻게 매일 문을 닫고 사니? 두 번째 문자에서 확실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매일 수차례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지켜보고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간섭을 하고 싶으신 것도요. 그때까지는 그냥 넘겼는데요. 세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너네 그 시간에 청소하면 못 써. 그리고 우리 아들만 청소하는데 너는 쉬니? 집안일 공동으로 분담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런 게 다 쌓여서 싸움이 되는 거야. 아이, 너도 어서 거들거라. 시어머님의 문자가 너무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졌고요. 이 부분은 선을 넘은 것 같아서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자식이 결혼해서 걱정이 많으시지요. 그래도 저희 다 성인이고 자기 몸 자기가 알아서 잘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일부러 저희 집 보시려고 보신 건 아니실 테지만 누군가가 몰래 저희 집 엿보고 있다는 것도 싫은데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말 들으면 전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심과 문자는 사양하겠습니다.
시어머님은 자신의 한 행동이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제가 싫다는 말을 전하니까 뜨끔하시며 사과하셨어요. 어머, 얘 미안하다. 아니, 내가 주방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 게다가 아들 집이 맞은편이라고 하니까 눈길이 저절로 가는 거야. 얘, 내가 미안해. 이런 건 사생활 침해인데 미안하다. 어머님,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말한 거예요. 아이, 그래. 내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뒤에서 흉 안 보고 나한테 직접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앞으로 자중할게. 그렇게 저희 집을 엿보는 시어머니의 만행은 평화롭게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이 아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빨리 결혼하냐고 묻는 분들이셨습니다. 결혼을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다들 늦게 하는 추세인데 너네 혹시 뭐 애 가졌냐? 아휴, 아니요, 아빠. 저희 34살이에요. 저와 이 사람 동갑이고요. 34살이면 이르지도 늦은 것도 아닌 나이 아닌가요? 다들 홍기가 꽉 찼다고 하는데요. 나는 사실 더 끼고 살고 싶어. 아유, 너무 아쉬워. 옛날 사람들이 부럽다. 장가 가면은 며느리까지 다 같이 살잖아. 나도 솔직히 그렇게 살고 싶어. 요즘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어머님, 가깝게 살고 자주 봐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같이 살자는 말은 안 하는구나. 하긴, 아니, 나라도 시어머니랑은 같이 살기 싫으니까. 아이, 그래, 알았어. 결혼 준비 잘 해보자. 사실 남편의 누나도 결혼을 안 하고 있었기에 저희가 이 나이에 하는 결혼이 빠르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할 때 마치 아까운 아들을 하는 수 없이 저에게 준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반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자주 내비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애가 센스가 참 넘쳐서 전기 이런 것도 잘 만져. 우리 집 전등 다 바꿔준 것뿐만 아니라 조립식 가구 같은 거 배송 오면은 애 아빠도 못하는데 우리 아들은 잘한다니까. 내가 정말로 우리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멋있어. 멋있고 정말 아까워. 아들 키워봤자 남 준다더니. 아유, 진짜 그 말을 실감해. 넌 좋겠다. 우리 아들이 남편이라서. 어머님, 아들 잘 키워서 결혼시키려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시지요? 자식의 결혼이 자식과의 인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 알아주세요. 알콩달콩 살면서 손주들도 안겨드리고 저희가 자주 찾아뵈면서 효도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래도 우리 애가 다른 이상한 년들 안 만나고 널 만나서 내가 안심이다. 보는 눈이 높아서 아무나하고도 안 사귀었거든. 어머나, 아유, 이런 말하면 실례이려나? 저도 알아요. 그이 과거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 잘 살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처음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머님이 자식 결혼을 처음 시켜보니까 아쉬워서 그러는 거겠지 하며 좋게 좋게 말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점점 도가 지나치게 저에게 아까운 아들을 주는 거라며 잘하라고 대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를 못 믿겠다. 내가 우리 아들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남 주기에도 너무 아깝고 너네 나가면 우리 등한시 할 거잖아.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얘네 누나는 어차피 집에 와서 잠만 자고 회사 나가기 바쁘니까 마주칠 일도 없고. 아이, 우리 집이 평수도 넓고 방도 많으니까 너네가 쓸 방이랑 화장실을 공사해서 너희만 오고 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냥 다른 데서 살지 말고 여기 들어와. 엄마,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 신혼이잖아. 나도 신혼을 즐기고 싶지. 엄마랑 살기는 싫어.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우리 멀리 나가서 살 거야. 그러면 각 썼어. 일주일에 무조건은 우리 집에 와서 하루를 보낸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본가에서 자고 간다. 알았어. 각서 쓸게.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님 집에 오고 뭐? 한 달에 한 번은 자고 가라고? 더는 들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 결혼한다고 한 줄 아나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남편이 각서를 쓰는 모습을 보니 확신이 서더군요. 이 결혼을 하면 계속 어머님께 끌려다니겠다고요? 그래서 제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러면요. 그냥 아들 데리고 사세요. 저만 빠지면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자기도 이런 조율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밀어붙이는 건 나한테 예의가 아니야. 저는 이 결혼 안 해도 되고, 어머님은 아들을 못 놔주고, 아들은 엄마를 설득 못 시키니 그냥 제가 이쯤에서 빠지겠습니다. 그동안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즉시 일어나서 제 집으로 왔고요. 남자친구 전화번호, 시부모님 전화번호 모두 차단시켰습니다. 그냥 저는 제 일이나 하며 평생 살려고 마음 먹었어요. 저는 사실 이 남자 아니면 죽고 못 사는 거 아니었어요. 저야말로 이 결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전 사실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연애만 하고 결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죠. 그걸 그 사람한테도 공개하고 만남을 시작했고요. 알겠다고 하고 즐겁게 연애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결혼을 하자고 조른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지만 결국에는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못마땅해 하시고 아들을 아까워하시니까 저도 빠지는 조건이 아니기에 이런 식으로는 결혼 못하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을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로 그 사람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제가 큰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어서 누구든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찾아오시다니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에 김민정 씨 만나러 왔는데요. 혹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사무실이 고요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저 멀리에 앉아있는 제 자리에까지 다 들렸어요. 사무실 사람들이 어머님의 등장에 다 놀랐었고 저 역시 놀래서 어머님을 데리고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저희의 인연은 그때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주책 맞았어. 나 정말 왜 그런다니? 내가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니? 어머님과 제가 풀고 말고 할 게 어딨어요. 제가 어머님과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요. 결혼은 당사자들이 하는 건데 하고 싶은 사람이 와야죠. 안 그래요? 저한테 이러시지 마시고 아들한테 말해보세요. 우리 아들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 내가 너한테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더라. 입원이요? 민수 씨 어디 아파요? 왜 입원했어요? 입원할 정도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자네가 그렇게 가고 한바탕 크게 싸웠어. 우리 애가 몇 번 찾아가는데 안 만나줬다며? 정말 끝이라 생각이 들었는지 밥도 안 먹고 물도 못 마시더니 결국 쓰러져서 어제 병원에 실려갔어. 내가 비로소 그때 정신이 들었다. 내가 주책 맞았지?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뭐가 그렇게 말이 많은지.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아들과 다시 만나면 안 될까? 그저 저 때문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고요. 병원에 찾아가 재회를 하고 다시 결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도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도 아까우신지 보통 결혼식 때 신부 측 엄마들이 울잖아요. 저희는 저희 엄마가 오히려 담담하셨고 시어머님은 펑펑 우셨습니다. 정말 장가 보내고 싶지 않으신 건 알겠는데요. 꼭 저렇게 티를 내야 하셨을까요? 저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결혼한 저인데요. 저희 집을 관찰하는 것도 모자라 은근히 저희를 감시하대요. 내가 지금 나이에 젊은 날을 돌이켜보니까 돈을 더 불릴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좀 후회가 되더라. 누구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너네는 어떻게 관리하니? 저희는 딱히 관리한다는 것은 없는데요. 이제 슬슬 해봐야죠. 그래? 이게 재테크도 부부간에 합이 좋아야 잘 된다고 하더라. 새아가는 얼마를 버니? 그걸 알아야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사실 시어머님은 저희 재테크가 궁금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 버는지가 궁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고생시키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제가 얼마 버는 것까지 은근히 물어보셨어요. 저도 못할 말 없어서 다 밝혔고요. 더 떳떳하게 제가 쓰는 돈 제가 벌어서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제가 버는 돈 제가 쓰는데 보태준 거 아니잖아요. 사실 남편보다 제 연봉이 더 많고요. 직책도 더 높아요. 저는 금전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남편한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더 떳떳할 수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아들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자 바로 태세 전환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많이 벌면 금방 돈 모을 수도 있겠다. 재테크를 해야 해. 부부가 합심해서 돈을 모아야지. 내가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경제학과를 나와서 돈도 잘 불려. 내가 원래는 적금만 하는 사람인데 얘한테 설득당해서 주식을 했잖아. 그랬더니 10배를 벌어왔어. 너도 신랑 믿고 한번 맡겨봐. 벌써 맡겼죠.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남편을 믿고 기다리는 거다. 얘가 오죽 잘할까 봐. 걱정하지 마. 힘들다고 하면 내가 들여다봐 줄게. 부모 품이 좋은 거야. 너네 통장 줘봐. 내가 한번 봐줄게. 아니요, 어머님. 아들 결혼시켰으면 철없는 아들이라도 독립시키는 게 맞아요.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관심은 사양하겠습니다. 계속 믿지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아들 데리고 가세요. 전 하나도 미련 없으니까요. 아유, 내가 또 선을 넘었나 보네. 내 말 뜻은 그게 아니라 힘들면 내가 도와준다는 말이지. 아이, 그래. 너희가 잘 불려보렴.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 즉시 말을 해야 스트레스를 차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또 선을 넘어오려고 하자 제가 싫은 내색을 하니 바로 꼬리를 내리시더군요. 그때부터 일체 돈 관리에 대한 말을 안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만 빼면 저희는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였어요. 남편과 제가 취미도 같고 식성도 같아서 신혼 때 야식 먹으며 영화를 보다 보니 5kg가 찌기도 했어요. 또 저희가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남편이 해외 영어 파트라서 출장을 자주 가요. 일주일 이내로 길지 않은 일정이라 초반엔 휴가 겸 따라가서 여행을 즐겼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일을 해야 하기에 남편 혼자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맡은 업무가 다양해졌다며 짧게 갔다 오던 일정이 기본이 2주였고 길면 한 달씩 있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출장이 빈번해져서 거의 2개월에 한 번씩은 갔던 것 같아요. 남편이 없는 시간이 많아서 외롭고 쓸쓸했지만 틈틈이 전화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면서 외로움을 달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2년을 가야 한다고 해요. 아휴, 이번에는 좀 길어. 2년이나 거기 있어야 한대. 혹시 당신 회사 그만두고 나랑 같이 갈 생각 없어? 회사에서 집이랑 차 다 대주니까 내가 당신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 있어? 당신 나 몰라서 하는 말이야? 내가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나도 당신이랑 같이 가고 싶지. 그렇지만 나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혼자 다녀와. 대신 내가 휴가나 시간 내서 주말이라도 짬내서 갈게. 우리 애도 만들어야 하고 신혼인데 당신 혼자 두고 가기가 마음에 걸린다. 그래도 우리 와이프는 씩씩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치? 그렇게 남편은 2년짜리 출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가 다니는 회사는 더 좋은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 그 전에는 출퇴근 시간이 편도 1시간이 걸렸는데요. 회사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1시간 30분이나 걸리게 된 거죠. 제가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해서 집에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주일에 며칠은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는 이사를 가자고 말했죠. 당신은 2년 동안 이 집에 없는데 나 혼자 여기서 살면서 편도로 1시간 30분씩 걸리는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 것 같아. 우리 이사하면 안 될까? 그래, 이사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친정 근처로 가는 건 어때? 아무래도 우리 엄마보다는 어머님이 더 편하고 좋지 않겠어? 그래도 돼?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과 상의는 하자. 또 우리 간다고 하면 많이 적적하다고 하시면서 반대할 것 같아. 그거는 내가 잘 이야기할게. 그래도 당신 혼자 지낼 텐데 그런 게 낫지, 그치? 남편이 시댁에 가서 제가 회사가 멀어지고 자신이 2년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다며 집을 친정 쪽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며 시부모님을 설득시켰어요. 다행히 손쉽게 이사를 가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그런가요? 저만 있으니까 어차피 저 단독으로는 어머님의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허락을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나기 전날 부동산에 집을 내놨죠. 그리고 남편을 공항에서 배웅해줬어요. 나 없다고 울지 말고 집 팔리면 당신 마음에 드는 집으로 골라서 사. 이렇게 큰일에 내가 없어서 미안해. 괜찮아. 나 독립적이고 씩씩한 거 잘 알잖아. 걱정 말고 도착하면 바로 전화해. 시간이 늦든 안 늦든 바로. 알았어. 그럼 다녀올게. 이따 전화할게. 잘 지내고 있어. 남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고요. 남편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남편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사실 사랑까진 아니라고 자부하면서 결혼을 한 거였는데 살면서 정이 든 건지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많이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라리 바쁜 게 낫겠다 하면서 일에 몰두를 하고 있었어요. 집이 빠지기 전에는 재택근무를 할 생각에 일거리를 잔뜩 집으로 가져와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 보러 와도 되냐고요. 그래서 당장 와도 된다고 하고 기다렸는데요. 부동산 사람들과 함께 어머님이 같이 오신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없을 땐 저희 집에 생전 안 오시던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는 저를 보곤 더 흠칫 놀라셨어요. 아이, 네가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있니? 출근 안 했어? 혹시 너 일 안 하니? 어머님의 말투에서 우려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게 저를 위한 우려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향한 우려죠. 혹시라도 제가 일을 안 해서 자기 아들이 저한테 돈을 많이 쓸까봐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딱 그 말에서 어머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요, 어머님. 저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그이한테 듣지 않으셨어요? 제 회사가 이사 가서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너 일하는 거 뻥이고 집에서 그냥 놀고 먹는 거 아니야? 일하고 있는 거 맞는데요? 재택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연락도 없이. 부동산 사람들이 너네 집 간다고 해서 문 열어주려고 왔지. 그런데 너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아, 그러셨어요? 이제 저 있는 거 확인하셨으니까 그만 돌아가셔도 돼요. 부동산과는 제가 잘 말할게요. 아니,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이 2년 동안 없는데 너네 이사 간다며. 우리 아들은 힘들게 일하는데 이렇게 너는 혼자 놀고 먹고 편하게 사는데 우리 아들 혼자 등골 휘는 꼴은 못 보겠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없겠다. 너 혹시라도 바람 나면 어쩌니?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합가해라. 이건 뭐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요? 갑자기 바람 이야기가 왜 나오고 남편 혼자 등골이 왜 휘는데요? 어머님, 저 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 맞고요. 집에서 일하지만 월급도 전처럼 똑같이 받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혼자 편하게 놀고 먹고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바람이 왜 납니까? 그런 발언 저 기분 너무 나빠요. 네가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시엠이고 우리 아들 엄마야. 예전에는 여자 혼자 집에 있으면 별의별 이상한 소문 다 났어. 까딱하면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죄를 뒤집어 쓰기도 했지. 내가 너 보호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싫습니다. 혹시 어머님 저희가 이사 간다고 하니까 서운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속 좁은 시어미로 보이니? 그게 아니라 너 혼자 편하게 놀고 먹는 게 보기 싫어서 그래. 우리 아들은 외국 가서 죽도록 일할 텐데 너는 이렇게 혼자 좋은 집에서 호강하고 살잖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설거지라도 해야 맞지. 안 그러니? 저를 위하는 일은 개뿔. 어머님 속은 따로 있다는 것을 어머님 입으로 밝히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집에 왜 들어가요? 식모살이 하러 들어갑니까? 저는 절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절대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날 시어머님과는 많이도 싸웠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그렇게 소리 지르며 싸웠던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는 건데 이건 완전히 저를 부려먹기 위해 시댁으로 오라는 거잖아요. 저는 절대 안 가기로 마음 먹으며 시어머님을 제 집에서 쫓아낸 말싸움이 일단락됐습니다. 하도 어머님과 온 힘을 다해 싸웠더니 잠도 안 오더군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이 일을 알리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편이 깨기를 기다렸어요. 저도 참지 못하고 새벽이지만 거기도 늦은 밤인 시간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상하게 전화를 안 받더군요. 일찍 자는 스타일이 아니라 받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시간차를 두고 두세 번 하니 겨우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상하게 남편 코 고는 소리만 나다가 끊기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남편이 받았다면 남편 코 고는 소리는 안 났을 것 같은데 누군가 대신 받고 끄는 것 같았어요. 안 좋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제가 먼저 전화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전화를 자주 했었고 남편이 자주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딱히 먼저 걸 생각이 안 들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새벽이거나 남편이 새벽인 시간이었기 때문에 항상 남편이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그날 밤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밤을 꼴딱 새고 멍하니 있었는데요. 다음날 남편 활동 시간에 제가 어플을 이용해서 전화를 했어요. 당신 거기서 혼자 산다고 하지 않았어? 혹시 뭐 룸메이트 생겼어? 같이 잠도 자? 아니, 나 룸메이트 없는데? 나 혼자 여기 아파트에서 살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어제 밤에 전화했었거든. 그런데 당신 코 고는 소리만 들리다가 끊어졌었어. 그래서 혹시 뭐 룸메이트가 전화를 받아서 끄는 게 아닌가 했지. 아니, 나 룸메이트 없어. 나 혼자 살아. 내가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잖아. 아마 뒤척이면서 눌러줬나 봐. 그랬을 거야. 그랬을 것 같아. 느낌이 안 좋았어요. 왠지 저를 속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죠. 일단 원초적인 것부터 알아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죠. 어차피 그 메일에는 별게 없어서 남편이 보든 말든 상관이 없었는데요. 여보, 새로운 이메일 안 와 있는데? 왜? 중요한 거야? 당신은 로그인이 안 돼? 핸드폰이 이상한지 먹통이야. 바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 답답해 죽겠어. 이메일 좀 더 있어야 오나 보다. 고마워. 남편이 로그인한 것을 확인해 보니 세상에 이 인간이 해외에 있지 않고 국내에 있었고요. 그것도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을 할 때 알림이 안 뜬 거죠. 타 지역에서 로그인을 하면 알림이 와야 하는데 알림이 안 왔기 때문에 이건 100%이 인간이 한국에 있는 거고 심지어 서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가 정말 믿었던 남편이었기에 정말 세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죠. 저한테는 출장을 간다고 뻥을 치고 한국에 있다니요. 그것도 서울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어서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최대한 화를 내지 않고 차분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어디야? 나 사실 당신이 외국에 없다는 거 다 알아. 이제 그만 거짓말하고 집으로 와.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해하며 발뺌을 하더군요. 어? 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외국에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 당신 혹시 무슨 꿈 꿨어? 갑자기 왜 이래? 내가 이메일 확인해 달라고 한 거 있지? 그거 타 지역이나 해외에서 로그인하면 알림이 와. 그런데 당신 지금 서울에 있는지 알림이 오지도 않더라고? 일단 들어와서 집에서 얘기하자. 남편은 처음에는 발뺌을 하더니 제가 증거를 들이미니까 하는 수 없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이, 그래, 알았어. 지금 집에 갈게. 1시간 정도 걸릴 거야. 가서 얘기하자. 순순히 인정을 하는 남편의 말에서 다시 한번 소름이 끼쳤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도대체 뭘 하려고 집을 나가서 밖에서 생활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것도 2년씩이나요. 1시간 후 남편이 처참한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고생은 안 했는지 멀끔한 모습 그대로였죠. 일주일 만에 봤는데 반갑지 않았어요. 도대체 저를 속인 이유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전 일단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당신 바람피니? 나를 기만하고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닌 거야? 출장은 가긴 갔었어? 미안해. 당신 속인 건 이렇게 걸려서 유감이다. 아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당신 정말 놀랐겠다. 지금 내 걱정해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뭘 하고 다닌 거야? 뭘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고 2년씩이나 있다가 오려고 했던 거야? 저는 남편이 싹싹 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나 사실 여기 집 말고 집이 하나 더 있어. 그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여자랑. 뭐? 여자랑 살고 있다고? 지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여자도 아니? 너 결혼한 거 아니냐고? 다 알고 있어. 그래도 내가 좋대. 그래서 같이 살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도 좀 참아. 너 어차피 이혼 못 하잖아. 그냥 참고 살아. 나는 너도 필요하고 걔도 필요해. 반반씩 생활하자. 요즘은 이렇게 사는 부부들도 얼마나 많은데. 파트너 개념이란 생각해. 어려울 거 없어. 우리도 아메리칸 마인드로 가는 거지. 남편은 전혀 두 집 살림을 멈출 생각이 없었고요.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문이 나면 안 되거든요. 전 이제 와서 말하지만 사실 결혼을 한 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혼을 한 번 했던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번에 어머님이 저희 회사에 오시는 바람에 총각하고 또 결혼을 한다고 소문이 자자해졌거든요. 그 때문에 능력이 좋네, 밤일을 잘하네, 돈이 많네, 별별 소리를 다 들었고 그 때문에라도 제가 죽어도 잘 살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또 이혼을 하게 되면 제 이미지가 추락하잖아요. 그때는 소문이 제일 무서웠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그때 제가 너무 좋아서 저와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재회를 하고 나서 제가 시댁에 제 이혼 사실을 밝히자고 하자 남편은 또 결혼이 어려워질까 봐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혼한 사실은 시부모님은 몰라요. 전 언제든 떳떳하게 밝힐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소문이 날 걸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이 인간이 그날부터 아주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저는 그래도 그때는 남편과 잘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대놓고 두 집 살림을 하더군요. 가지 마. 그 집으로 가지 마. 그 여자랑 관계도 끝내.
그럼 내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해줄게. 미안하지만 나 가야 해. 그 집에서 2년은 살기로 약속했어. 약속된 시간만큼 그 집에서 지낼게. 그럼 나는 어쩌라고? 도대체 회사에는 뭐라고 말한 거야? 휴직을 한 거야, 뭐야? 휴직은 무슨,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나 사실 회사 다니고 있었어.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자기랑 있을 때는 자기한테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 취미라고 생각하고 나 좀 보내줘라. 세상에, 그 집에서 살고 싶어서 거짓말로 일을 꾸며내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였어요. 어차피 제가 일찍 출근했다가 늦게 퇴근하니까 평소에 다니지 않는 곳은 가지 않을 거라는 저의 성향을 파악하고 간도 크게 해외도 아닌 서울에서 있었고 버젓이 회사도 다니고 있던 겁니다. 남편은 그날 집을 나가 그 여전의 집으로 갔어요. 남편의 두 집 살림은 멈출 수 없었고 저는 그 꼴을 볼 수 없었고 그냥 남편을 이해하면서 살아볼까도 싶었지만 절대로 이해가 되지는 않았죠. 아니 이걸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기에 저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남편을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님은 이제 대놓고 저희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곤 자꾸 합가라고 남의 속도 모르는 말을 하셨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들은 해외에 나가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데 너는 편하게 집에 앉아서 손가락만 까딱하고 있지 않니? 나 때도 그러진 않았다. 나 때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서라도 그러지 않았어. 제가 어머님 댁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저 이렇게 괴롭히지 않으실 거죠? 알았어요. 거기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진짜지? 정말이지? 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맞지? 그래,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지금 부동산에 가서 빨리 팔아달라고 말해놓을게. 남편 때문에 정신이 없어 합가라고 저를 달달 볶는 시어머니한테 일단은 대충 알겠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외도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통해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복수를 하게 되었어요. 소송을 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참 괴롭더군요. 잘 살아보자고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복수심에 가득 차게 되니 참 슬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데요. 제 속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다음날 저희 집에 또 오셔서 합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짐을 정리도 해야 하고 이삿짐 센터 불러야겠다. 짐은 천천히 빠지라고 놔두고 일단 옷만 챙겨서 들어와. 우리 애 쓰던 침대며 옷장이며 그대로 있어. 일단 그것부터 쓰면 돼. 언제 올 거니? 저는 합가에서 저를 부려먹을 계획에 가득 찬 시어머니를 향해 비웃었어요. 그리고 상간녀, 두 집 살림, 이혼 소송에 대한 자료들을 뽑아놓은 것을 보여드렸죠. 어머님, 이것 보세요. 상간녀, 두 집 살림, 이혼 소송.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남편이 지금 저에게 하고 있는 만행이에요. 해외에 있기는요. 지금 서울에서 다른 여자랑 같이 살고 있어요. 어제 만났는데요. 뭐? 아메리칸 스타일로 살자면서 헛소리 하더라고요. 헛소리는 몽둥이가 약이죠. 저 소송하기로 어제 변호사 만나서 이야기 다 해놓고 왔습니다. 남편의 만행을 다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더 크게 놀라셨어요. 하긴요. 드라마에서도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기 아들이 지금 그런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게 놀랄만도요. 어머, 얘 우리 애 한 번만 봐줘라. 걔가 착한 애인데 왜 그래 난 몰라. 아무래도 그 상간녀가 이상한 년일 거야. 분명히 그 여자가 꼬셔서 넘어갔을 거야. 상간녀 소송만 하고 우리 애는 좀 봐주면 안 될까?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라 지금 남편 회사 가보세요. 해외 간다고 온 집안에 뻥치고 버젓이 회사 다니고 있는 아들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쳤다고 제가 거길 가요? 이혼하면 끝인데.
어머님은 그 즉시 진짜 남편의 회사로 쫓아가셨고요. 남편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에 다시 저희 집에 와서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그 여자랑은 그냥 장난인가 봐. 그냥 장난 같은 바람이래. 남자들 살면서 한 번씩 바람 피운다고들 하잖아. 우리 애도 그런 거 같아. 네가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 녀석을 아주 잡아다가 놓을게. 우리 집에 올 것도 없어. 너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고 있어. 내가 그 녀석 이번 달 안에 돌려놓을게. 그러니까 소송은 하지 말아주라.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두 집 살림한 남자랑 계속 살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최대한 고통스럽게 복수를 할 거고요. 죗값 받게 할 겁니다. 그러니 어머님도 각오하세요. 전쟁을 치르게 되실 거니까요. 아, 그리고 보니 바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 피웠네요. 제가 바람 피웠으면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어머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시죠. 아들이라고 감싸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나쁜 짓을 하는 자식은 혼을 내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아셨어요? 어머님은 그 뒤부터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고요. 저는 소송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보니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부부가 벌어들이는 재산은 모두 부부 공동재산이래요. 법률론 관계에서는 부부 사이에 내 거, 네 거 정확히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모두 공동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의 재산을 남편이 바람펴서 상간녀에게 가고 있잖아요. 감정을 쏙 빼놓고 보면 남편의 바람으로 제 재산이 새고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상간녀한테 가는 돈은 제 돈이에요.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남편이 멋대로 상간녀한테 탕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도 청구해 받아낼 계획이었고요. 이미 상당 기간 두 집 살림을 한 남편이 상간녀한테 퍼준 재산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여 받아낼 생각이었죠.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 소송을 진행했어요. 부부관계를 단절시키고 외도를 함께한 상간녀에게도 상당한 유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에게 부끄러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지요. 사람이 살면서 소송을 안 당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소송을 당하면 그것만으로도 위압감과 스트레스가 될 거니까요. 당신 꼭 소송까지 해야겠어. 그래, 내가 집에 들어가 준다, 들어가 줘. 그러니까 소송 멈춰라. 당신이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아니야. 당신이 집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내 알 바 아니고 오히려 안 들어오는 게 내 마음이 편하겠다. 그것과 상관없이 나 당신이 날 기만한 죄로 벌 줄 거야. 그리고 같이 살지 않으려고 이혼 소송도 준비 중이니까 내 소송에 잘 대응해. 우리 사이에는 이제 법적인 관계밖에 없어. 그런데 상간녀 소송하려고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상간녀의 존재는 같은 회사 여직원이더군요. 아, 이 인간들이 사람들 눈 무서운 줄 모르고 아주 스릴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었습니다. 소송장은 회사로 보냈어요.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두 연놈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서류가 배송되어 왔고 남편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류 봉투를 뜯었다가 이혼소송 소문이 쫙 나게 되었대요. 서류 한 통에 남편 인생 폭삭 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소송장을 받은 그 여자도 쫄렸는지 먼저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남편을 돌려보낼게요. 저 회사도 그만두고 과장님 그만 만날게요. 그러니까 이 소송은 취하해 주세요. 네? 유부남 꼬셔서 즐길 땐 언제고 죗값 받으려니까 무서워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도 그런 남자 필요 없어요. 끝까지 잘 즐기시고 버리고 싶을 때 버리시면 됩니다. 그것과 소송은 별개예요.
나한테 저지른 죄값 받는 거니까 소송 준비하시라고요. 상간녀한테 이런 전화를 받게 되고 그때 깨달았어요. 상간소송은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간자에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확실한 복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남편은 그 여자랑 헤어졌는지 집에 들어왔지만 제가 나가라고 해서 시댁에 들어갔고요. 저도 이혼을 하면 이 집은 시댁에서 해준 집이니 재산 분할 시 제가 여기서 못 살 것 같아서 다른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소송이 진행되었어요. 결국 남편은 자신의 명의인 재산을 저한테 빼앗겼고요. 상간녀를 소송한 결과 위자료와 상간녀한테 들어간 제 재산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이고요.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2번 이혼한 여자로 낙인 찍히는 거요. 제 소문이 안 좋게 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이혼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요. 제 전 남편과의 이혼 사유도 알고 있더라고요. 남 얘기라 쉬쉬하고 있었는데 제가 소송하면서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가까운 동료들이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유, 이혼이 뭐 별 대수야? 쫄지 마, 기죽지 마. 들어보니까 솔직히 자기가 잘못한 건 없더라. 이번 남편도 그렇고 전 남편도 그렇고. 세상에 이상한 놈들 많어. 잘못 걸렸다 생각하고 자책하지 마. 알았지? 역시 진실은 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정리되고 다시 결혼 전의 저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안 좋은 일을 겪고 마음속 동굴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처럼 운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니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툭툭 털어내셔서 일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 새로운 일상을 꿈꿔보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